엠플러스 2023년도 실적과 2024년도 1분기 실적 매출만을 좀 소개하도록 하고요.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와 2024년도 매출액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1.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6.8%가 증가했습니다. 제공품 회전율이 3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2.1 상태입니다. 2024년도 매출 전망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비낙관적이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날 이지은 기자가 이 델리에서 꿈의 배터리 전고체 이 회사 없으면 못 만듭니다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생산 장비 제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엠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고체라는 것은 양극과 음극 사이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배터리다. 이렇게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이 적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린다고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엠플러스는 전고체 배터리 생산 장비를 국내 2곳, 해외 2곳에 공급한다. 이번 수주권은 내년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수주를 좀 많이 받은 모양인데 내년 이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는 모양이죠. 그렇게 좀 이렇게 2대1에서 거창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2023년에 매출이 3,399억인데 그러니까 3,400억 정도를 했네요. 2022년 대비 무려 191.6%, 거의 200%가 증가했고 2022년도에는 전년 동기보다 52.5%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보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879.6%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출 총이익률로는 8%가 상승했고요. 판매관리비는 7.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35억이 나왔는데 2년 연속 적자 행진을 하다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익분기점을 극복하고서 뛰어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에 소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1분기 매출 실적이 216억 원인데 2023년도 3,400억 실적의 1분기의 진도율을 보면은 6.3%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 실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일단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기납품액이 요거 유사하게 표현이 됐죠. 요거 억원 거의 같다고 보고 수주잔고가 3,000억이 남아 있는데 이걸 다 한다 그래도 한 3,200억이니까 2023년도 실적을 못하고 추가 수주가 얼마나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로 봐가지고는 2024년도 매출액이 또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올해 수주한 것이 내년도 매출액에 반영될 것이라고 대표가 얘기한 거를 이 데일리에서 또 소개를 했죠. 이런 정보들을 감안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분기 실적은 또 전년 동기 대비는 69.7%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반기, 3, 4분기 또 3분기가 남았는데 그게 계절별, 분기별로 매출 추이가 그냥 일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비선형은 우리 머릿속으로 좀 계산하기가 어렵죠.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비선형이라는 게. 그게 그렇습니다. 선형, 비선형이라는 용어를 써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익이 전년도 1분기보다는 크게 올랐다고 그러지만은 매출액이 뭐 하반기에 가서 크게 상승을 헐래는지 그거는 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기 분석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공시하지 않아 생략하겠습니다. 분기별 매출 변동 증폭이 매우 심한 실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31.6%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원재료 이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 비율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거의 60%, 요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주 판매 가격이 크게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스루풋율은 10.6% 상승했고 운영 경비는 9.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5%로서 전년도 0.49보다 무려 1.12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744억 원으로서 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무려 508억 원이 더 이익이 실질적으로 났을 겁니다. 그러나 전년도의 영업 적자들은 오히려 더 크게 적자가 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것이 모두 제공품의 증강 관계에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2023년도에 제공품이 948억 원이 감소했어요. 전년도에는 거의 50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이런 제공품의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 장비라니까 쭉 작업하다가 일시에 나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출 증폭이 변동이 꽤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주 산업에서는 계약자산 또는 미청구공사 이런 거를 해서 진도율로 매출을 인식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회사는 그런 거를 안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948억 원 플러스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는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 원재료 사용액하고 제공품의 변동액이 거의 뭐 맞먹습니다. 그렇게 일시에 물건들이 출하되고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성격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906억 원으로서 1,530%가 증가했어요. 전년도에는 이걸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증가할 경우에는 매출원가 재료비는 아주 작게 나오게 되어 있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재고 증감에 따라서 매출원가 재료비가 이렇게 크게 변동이 된다는 게, 운영경비는 9.4% 증가했고요. 이 운영경비 1258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50억을 뺀 1107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가공 비율이 53.6%로 뛰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내려갔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작업한 다음에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검증을 해보는데, 1단계로서 이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증감액과
그 다음에 비성분의 증감액은 일치합니다. 1단계가 일단 패스가 되면은 2단계, 3단계도 깨끗하게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금액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PQ 생산 재료비의 금액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도 일치를 합니다. 아주 그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매우 이런 기업을 찾는 것도 저도 하나의 그 재미라기보다도 그 희망 또는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저는 뭐 회계 투명성의 재고 자산 한 가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재고 자산 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거 하나만 저는 집중적으로 팹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6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38.8%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직원 수가 70명 계속 이게 이제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직원들을 많이 뽑고 생산 설비도 좀 늘렸겠죠. 그러면은 직원들이 확 많이 증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연봉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은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3년간에 한 5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 돈으로 연봉이 올랐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무려 13.2%, 2022년도에는 17.4%. 요거는 뭐가 제가 이게 뭐 잘못 계산한 것 같네요. 요거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동 생산성, 그 다음에 뭐 노동 분배율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있고요. 외주 가공비가 1.8% 크게 안 올랐네요. 외주 주는 거는 크게 없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아니 크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직영적으로 이제 많이 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무려 48.2% 증가했는데 매출이 그렇게 크게 증가했으면서도 저는 운반비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이게 조금 의아합니다. 매출이 뭐 거의 3배 정도가 늘었는데 어떻게 운반비는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그게 좀 이상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이건 제공품 회전율 하나뿐이 없습니다. 3회전 크게 그 상승을 했죠. 그리고 수루픈율도 10.6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2022년도에 경영권 방어선 50%를 초과했었는데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45%까지 내렸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모든 게 두 가지가 상승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고 이것도 입증을 해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고 그런다면은 수량으로도 회전율이 상승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원재료 가격 하락은 손익계산서와 비성분에서도 충분히 하락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동일한 입증 추론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투명성이 거의 좀 확실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가격이 내린 것은 베이스 프레이트도 하나뿐이 없는데 이게 뭐 11가지나 돼가지고 0.3% 단순 평균으로 가중 평균이 정확한데 가중 평균 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는 14.6%가 원재료가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좀 이게 그 단순 가격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조건표로 만들어 봤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은 뭐 0.3% 하락했지만 그것도 그거로 패스가 됐다고 보고 판매 가격만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성공했다고 볼 수 없죠. 50%
판매 가격을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판매 가격도 올랐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거에 의해 가지고 그 매출 예측을 하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무려 거의 300%가 그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연간 매출을 볼 때는. 근데 1분기 거를 이미 봤는데 작년도 그 연간 매출액의 6.3%뿐이 그 진도율이 안 나갔어요. 그렇다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경우는 먼저 이 스루프부터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스루프 관점에서 운영경비 손익분기점 산식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경비가 5% 오른다고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고,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환이익이 226.8%였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실적보다 한 10%만 올린.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가 1분기 실적을 봐서는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한 10%만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봤을 때 매출액이 3,633억 원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이걸 기준해서 매출 재료비 증가를 한 7% 증가한다. 재고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만은 뭐 생산 뭐 이런 거 수주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매출에 비례하는 그 재고에 관계없이 그것만 따지는 거니까, 그러면 유사하게 좀 나와요. 이렇게 이제 매출 계획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게 3,600억을 이거를 단가라고 얘기를 합시다. 단가 36만 원에 판매를 하면은 78,360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고 회전율이 3회전이니까 우리가 한 3.2회전 정도, 너무 제공품이 너무 많아요. 제공품이 너무 많은데 8.4% 증분을 시키면은 이거만큼 매출 재료비가 올라갈 거고, 매출 재료비의 회전율만큼 올라간다는 뜻은 금융이나 그 거시경제 쪽에서 논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 현금의 그 회전율이 회전율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나타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그 논리하고 제 논리하고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맥시멈 그 8.4% 매출 재료비가 증가할 때 운영 경비도 뭐 좀 증가하지 않겠어요? 이걸 맥시멈이라고 봤을 때 한 40억도 투자해 가지고 그 매출 증가를 위해서 그러면은 136억 원이 더 추가로 남는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스루풋은 쉽게 그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 연간 할 때는, 연간 예측할 때는 일단 손익분기점 산식 그거로 일단 접근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기준에서 원가도 한번 해봤는데 판매관리비도 5% 증가한다고 봤고, 밑에 가공비도 5% 증가한다. 두 개 합쳐가지고 나누면은, 그러니까 아까 운영경비 5%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보자 이거죠.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영업이익은 10% 똑같이 좀 증가한다고 봤을 때 이거가 이제 3,118억 원 정도 나오는 거로, 이 경우에 이제 그 매출 원가는 여기 제조 원가까지 해서 재고 자산이 48.2%까지 크게 증가했는데, 한 연말까지 2024년에는 10%만 줄 거다. 왜냐하면은 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생산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추려면 생산 재료비는 한 50% 정도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계획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상으로는 판매 단가라고 좀 가정을 하면 31만 원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2만 4천 원뿐이 안 남는다. 자, 스루퍼트 회계는 더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한 3% 더 좀 하자. 3%더 해도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 3% 증가하면 재고는 더 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제가 최근에 중국의 덤핑 수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매출 감소에 재고 증가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 원가 세계는 매출이 감소해도 재고를 증가시키면은 영업이익이 더 나오는 거로 해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게 하죠. 그리고 이 제약 이론의 창시자인 골드랩 박사는 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덤핑 판매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중국과 같이 과잉 생산에 의해 증가된 재고를 덤핑 수출로 밀어내기를 하는데 정부 보조금을 준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른다. 이런 악순환은 전국에 가서 아마도 조만간 국가 해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판매 단가를 31만 원에 원가 회계는 팔기로 했는데 2% 디스카운트를 한다. 이건 덤핑도 아니죠. 그런데 2%를 감소시켰을 경우에 재고도 판매가 더 될 거니까 된다고 보면은 재고도 한 2% 줄어든다고 보는 거예요. 판매가 더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영업이익이 11,900원으로 떨어지는데 계약했을 당시에 재고는 10% 감소한다고 감안했을 때 원가 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재고가 122억 원이 줄어드는데 2억 원이 이 재고가 싸게 팔았으니까 재가격을 받았다면은 그거만큼 손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고 감소액을 생산 재료비만큼 손해를 봤다고 보는 거죠. 안 팔아도 될 거를 팔아버렸으니까 이 재료비는 날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판매 가격 차이 이거는 아니고 재고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가 무려 121억 원, 그러니까 이게 12,133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고가 안 팔아도 될 걸 팔았기 때문에 재료비는 손해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생산 재료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곱하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18,695억 원이 더 손해다. 그러니까 덤핑 판매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한 거는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은 상승이 일어났고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 범주 내에 들어갑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40억 원을 현금 순이익을 냈습니다. 현금 수익률로는 5.9%에서 40.3%로 획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EMS 전체 사업활동을 통해서 유입된 돈은 1288억 원이 되겠고 최종적으로 840억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거기다가 캐펙스 이 자본적 투자가 또 116억 원을 또 투자를 또 했고요. 이게 벌어서 또 투자한 돈이기도 하겠습니다. 프리캐시 프로로 채권자한테 돈을 186억 원 갚았어요.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45%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돈을 벌어서 갚은 거죠.
그리고 이 주주잉여 현금 흐름, 자유현금 흐름으로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거의 20억 원이 그 주주들이 가져갔는데 이게 뭐냐? 여기 뭐 3개년도 없고 나와 있는데 자본변동도에서 검증을 하면은 자기 자식 취득을 해가지고 좀 비싸게 샀다 한다면은 주주들한테 돈이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전환사채 발행과 전환사채 전환을 한 금액으로 187억 원의 자본이 증가를 했고 2021년도에는 그 연차 배당이 한 11억 원을 확인한 게 있네요. 전환사채 전환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자본 변동들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12,8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분기에 비해 260원 정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부가격 대비로 그 PBR은 2.1이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김정성 씨로서 20.9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M 플러스 뭐 2차 전지 전고체 뭐 제조 설비 2대 1가 팡 뛰었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지금 하향세이기 때문에 M 플러스도 올해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